존경하는 공파 형제 자매들, 영의적 인민군 장병들과 남녀 가지생들,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수양하는 동지들, 지난 7월 27일 10시에 박문동에서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과초들을 일반으로 하고 이 대국주의자들을 위수로 한 무력 침공군 과초들을 타방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정전의 달성이 대야 대국주의 연합세력을 해체하여 이 대국주의 미승만 마국 사당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리 조선 인민이 3년간 젊은 나이에 자칭 영도자가 된 이 남자 김일성.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초반 상황은 북한군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미국과 유엔의 참전으로 김일성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 되었고 휴전의 책임은 오로지 김일성의 몫이었습니다. 1953년에서 1956년은 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휴전이 되었다지만 북한 지도자들에게 휴전은 패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들을 서서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 다음엔 나한테 책임을 추궁할 줄 모른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한 소련파의 거두, 허가이. 소련의 지지를 받았었고 김일성의 정치적인 대부로 통한 이 남자는 김일성의 정치 및 정책 노선의 갈등을 빚다 의문사를 당한 남자입니다. 전황 분리에 대한 원인 분석인데 난 뭐니뭐니 해도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탁월한 전략가가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참전을 왜 미리 간파하지 못했는가? 스탈린 대원수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셔 눈을 지적하셨는데도 왜 그것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략가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네, 또 딴 동무. 북한은 허가이의 죽음을 자살로 공식 발표했지만 허가이의 가족들은 그가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죽기 직전에도 자살을 할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유서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과 소련파 사람들은 허가이의 죽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러질 못했습니다. 박헌영 공산주의 대부, 남노당 총수, 북한 지도자 자리를 놓고 김일성과 경합을 벌였던 이 남자.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김일성의 경계 대상 제1호일지도 모릅니다. 김일성은 박헌영과 같이 하던 남노당원과 남노당계 예술인들을 서서히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어차피 거기는 이런 소재가 안 좋지. 센치멘탈리즘에 젖어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버릇이 있음을 우리는 반성하고 자비합시다. 다 같이 자비합시다. 허가이가 이 사실을 소련에 보고했는지도 모른다. 아니야, 박헌영이도 소련 외무성관 줄이 있지 않은가? 이보쇼! 수상실대. 이거 보쇼, 나 박헌영이야! 수상실대라니까! 김일성 수상 말이야! 김일성 수령님이 내가 동무가 으쌰. 여기 앉읍세. 부수상 및 외무상직 박탈과 가택연금, 그리고 체포.
이 사건은 남한 출신의 지식인, 소련파, 연안파, 일부 북노당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숙청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방학세.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부터 검사를 지낸 이력이 있는 그는 1948년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국장을 맡습니다. 그의 경력은 김일성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8월 종파 사건 이후 소련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지만 방학세는 건재했습니다. 당시 소련파 출신의 강상우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평소 박헌영 부수상의 지도 노선을 심정적으로나마 지지했던 일부 소련파와 연안파 간부들도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나의 친구 기석복이 어느 술자리에서 죄는 죄고 당규는 당규대로 집행해야 한다. 허가희 동지가 살아있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을 거야 라고 불평했다고 정보국 지도원이 나에게 보고했다.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당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후르시초프가 바로 내건 운동은 스탈린 격하 운동. 당시 개인 숭배 운동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히기 시작하는 김일성에게 스탈린 격하 운동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반혁명 및 간첩죄로 기소된 박헌영. 고위급 당간부 1000여 명을 방청객으로 소집한 이 재판에는 남로당원 간부와 예술인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강상우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보스였던 박헌영의 첫 시선을 받는 이강국 등의 표정은 조금 전 방학세 내무상의 힐랑과는 크게 달라 보였다. 그들의 면면에서는 원망하는 표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고 오히려 억지로 증인석까지 끌려온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칠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시멘트 바닥으로 처박은 채 한참 동안 일으킬 줄 몰랐다. 박헌영 역시 자신의 시선이 상대방을 잃자 초점 없이 고개를 재판장 천정으로 올려놓았다. 재판정의 분위기도 잠시 숙연해졌다. 지금도 나는 불운의 한 혁명가와 그 부하들이 운명의 재판정에서 최후 시선을 맞부닥치고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박헌영과 남로당 숙청에 성공한 김일성. соёлын хамтын ажил хөгжүүлэх, тус хоёроор сандаа солилцож, хоё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амтарсан мэдээллийг гаргалаа. 개인 숭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굳혀가는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연안 지역에서 공산주의 및 독립운동을 한 이들을 연안파라고 했는데 이 연안파에는 최창익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문학자인 김두봉이 연안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최창익은 연안파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최창익을 분파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고 경계를 했습니다. 1956년 6월 13일 최창익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에게 개인 숭배, 출신 계파와 비리 문제가 얽힌 당 간부 선발 등 안 좋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소련이 개입하여 이런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절실히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는 박헌영을 나쁜 사람이고 인민의 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최창익은 그전부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1956년 8월 30일 최창익과 뜻을 같이 하던 윤공음은 자신이 준비하던 성명서를 갖고 연설을 하려 했으나 20명의 북로당 간부들의 심한 야유로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반당 분자들에게 발언을 계속시킬 수 없다며 표결로 진행했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윤공음의 발언권은 박탈당했고 최창익은 윤공음의 연설을 변호하며 토론을 더 지속하자고 했으나 북로당 간부 20명의 야유와 모욕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날 밤 윤공음은 서희, 이필규, 김관과 함께 차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최창익은 가택연금되었고 그와 관련된 간부 수백여 명은 숙청이 되었습니다. 김두봉 같은 경우
8월 전원회의 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창익의 의견에 은밀히 찬동했다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서서히 축출당합니다. 이로써 김일성은 자신의 손에 피를 뿌친 끝에 입지도 단단히 굳혔고 3대 세습을 위한 기반도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철거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このような情勢の下で彼らもやはり自分の軍隊を南朝鮮から撤退させると公約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思います。 근데 지금 그 군대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매우 좋은 일인데,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지금 워싱턴으로부터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본다고 하면은 그 공약과 실천 간에는 아직도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